내 딸 인생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 그 핏줄까지 내놓으라고? 감히?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 말고 당장 꺼져!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땐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한결같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발도장 찍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올 한 해 돈벼락 맞는 재물복 팍팍 싸두리며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사별을 하고 어린 딸 하나를 홀로 키우다 최근에 재혼한 49살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나를 키워준 사람이 사실은 가슴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걸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얼굴로 가장 따뜻한 거짓말을 해오던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텔레비전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 인생에 벌어졌어요. 진실을 알고 난 뒤 한동안은 밥도 못 넘기고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 날이 밝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장 같은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이 났는지 오늘 제 손을 가만히 한번 잡아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어떻게 자란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 친아버지는요,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빛바랜 사진 한 장 속 저를 무릎에 앉히고 어색하게 웃고 계신 모습. 제게 남은 친아버지의 전부는 딱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새벽에 떼온 푸성기를 다듬어 파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겨울이면 손이 빨갛게 트다 못해 쩍쩍 갈라져서 밤마다 안티프라민 연고를 발라가며 끙끙 앓으시던 그 손. 그 손으로 어머니는 저 하나 굶기지 않으려고 정말 모진 세월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8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는 읍내의 끄트머리에서 작은 방앗간을 하시던 한 남자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새 아버지십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가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방앗간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아시죠? 새벽 4 시면 벌써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우르릉 우르릉 온 집을 울리고 문을 열면 뽀얀 쌀가루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떠 있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가래떡 냄새가 코끝에와 감기던 그곳. 저는 그 냄새가, 그 따뜻한 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새아버지는 말수가 무척 적은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떡을 찌고 쌀을 빻고 기름에 쩔은 손으로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처음엔 그 무뚝뚝함이 어렵고 무섭기만 했어요. 저분이 정말 나를 딸로 받아주실까? 의붓자식이라고 구박이나 안 하시면 다행이지. 어린 마음에도 그런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새아버지, 새어머니 밑에서 모진 서름 겪은 분들 이야기가 그렇게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 새아버지는 정반대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맞는 운동회 날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와서 김밥도 싸우고 사진도 찍어주는데 저는 어머니가 시장을 비울 수가 없어서 혼자 운동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방앗간 일복 그대로 앞치마에 쌀가루를 허옇게 묻힌 새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어디서 사오셨는지 김밥 2줄이 들려 있었고요. 이수가, 아버지가 늦었지? 미안하다. 떡 한 판만 더 찌고 온다는 게 그만. 숨을 헐떡이면서 그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주시는데 저는 그날 운동장 한복판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꾹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 운동회에 한창 바쁜 가게 문을 닫고 달려와 주신 그 마음을 8살짜리도 알겠더라고요. 새아버지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키우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애틋하게요. 제가 밤에 열이 펄펄 끓으면 어머니가 깰까 봐 당신이 살금살금 일어나 찬물수건을 갈아주시던 분. 학용품이며 신발이며 당신은 떨어진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도 제 것만큼은 새 것으로 챙겨주시던 분이었어요. 물론 마냥 오냐오냐 키우신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잠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속을 썩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난생 처음 새아버지한테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만 하시던 그 양반이 해초리를 들고 제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이상하게도 저보다 새아버지 손이 더 떨리고 있더라고요. 매를 다 맞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살그머니 문틈으로 들여다봤더니 글쎄 새아버지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그 큰 등이 그날따라 그렇게 작고 외로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린 마음에도 단단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나를 이렇게 아끼는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하고요. 다음날 아침 새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떡을 찌시다가 저를 슬쩍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사람이 살면서 받은 정은 말이다. 꼭 갚아야 하는 거다. 그게 사람 도리야. 네가 누구한테 정을 받았으면 언젠간 그 사람한테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구한테든 그 정을 꼭 돌려주면서 살거라. 알았지? 그렇게 저는 새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반듯하게 자라 어른이 되고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셨고 새아버지는 식장 뒤편에서 또 그 큰 등을 들썩이며 우셨어요. 저는 곧 예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우리 지우. 새아버지가 손녀딸이라고 어찌나 예뻐하시던지 가게 일로 손이 부르터도 우리 지우만 아니면 세상 다 가진 얼굴이 되시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모질더라고요. 우리 지우가 5살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8년 전이었어요. 제 남편이 비 오는 날 빗길에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웃으며 나간 사람이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한동안 넋이 나가서 어린 지우 손을 잡고 멍하니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결국 새아버지였어요. 몇 해 전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새아버지와 저는 세상에 둘도 없이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미수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지우 봐서라도 네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야 한다. 저는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동 못하시는 어르신들 씻겨드리고 밥 떠먹여드리고 똥오줌 받아내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닦아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다가도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은 받은 정은 갚으며 살라던 새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몸에 배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우를 키운 지 7년쯤 흘렀을 무렵 우리 지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부르시더니 한참을 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수가 너 이제 그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할 생각 없니? 우리 지우도 이제 슬슬 아빠 빈자리를 느낄 나이가 됐어. 애들은 또래 친구들 사는 거 보면서 크는 거다. 네가 싫다면야 더 말 안 하겠다만 이 아버지는 네가 혼자 늙어가는 걸 도저히 못 보겠구나.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지우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요. 그런데 새아버지가 평소 그 무뚝뚝한 양반이 그날따라 어찌나 간곡하게 매달리시던지요. 내가 사람 하나는 볼 줄 안다.
방앗간에 사이드 주는 거래처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참하고 듬직한 사람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 봐라. 이 아버지 소원이다. 소원이라는 말까지 하시는데 제가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 용성 씨였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였고 저처럼 한번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지우한테 어찌나 살갑게 대해주던지. 저는 8개월쯤 만남 끝에 결국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그 사람 성이 황 씨였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새아버지하고 똑같은 황 씨였죠. 그런데 황 씨가 특이한 성은 아니다 보니 저는 그저 '세상 참 좁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게 제가 놓쳐 버린 아주 작은 첫 번째 단서였는데 말이에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48 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입어보는 신부 한복이 어쩐지 쑥스러우면서도 우리 지우가 엄마 예쁘다고 좋아하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식장에서 참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제 남편 용성 씨와 우리 새아버지가 마치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 사람들처럼 자꾸만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거예요. 그냥 기쁨의 눈물이라기엔 두 사람의 눈빛이 너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아프고 애틋했어요. 마치 아주 오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겨우 다시 만난 사람들처럼요. 저는 그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새아버지가 시즘 뿌리는 마음이 오죽하실까? 사위 될 사람이 마음에 쏙 들어서 저렇게 우시는 거겠지.' 그 따뜻한 풍경에 저도 덩달아 콧등이 시큰해졌으니까요. 그날 단상 앞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던 그 두 사람을 저는 그저 가슴 뭉클하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평생 외로우셨던 우리 새아버지가 이제야 듬직한 사위까지 얻으셨으니 저리 더 좋으신가 보다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48 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우에게는 다정한 아빠가, 새아버지께는 듬직한 사위가 한꺼번에 생긴 더없이 따뜻한 봄날이었죠. 다만 그 결혼식 날 두 사람이 흘리던 그 눈물만큼은 어쩐지 두고두고 제 마음 한구석에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당연히 용성 씨하고 따로 신혼집을 얻어나갈 생각이었어요. 새아버지 혼자 그 휑한 방앗간 집에 두고 가는 게 영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신혼은 신혼이니까요. 둘이 알콩달콩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게 도리다 싶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합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용성 씨였습니다. "우리 그냥 아버님 모시고 같이 삽시다. 나는 어른 모시고 북적북적 사는 게 좋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그리고 우리 지우 갓난쟁이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애가 얼마나 허전하겠어."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요즘 세상에 제 발로 처가살이를 그것도 사위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흔합니까? 새아버지도 아닌 척은 하지만 입이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네 식구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방앗간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 우리 집은 정말 오랜만에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용성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아버지 방앗간 일을 척척 거들었습니다. 쌀가마 나르고 기계 닦고 떡판 뒤집고 일머리가 어찌나 좋던지 새아버지가 "자네는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나?" 하고 신기하실 정도였죠. 우리 지우한테도 어찌나 살가웠는지 몰라요. 처음엔 지우가 새아빠라고 영 어색하면서 곁을 앉았거든요. 그런데 용성 씨가 다그치는 법 없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다가가더라고요. 지우 좋아하는 떡볶이 사들고 와서 같이 먹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고 밤이면 옆에 누워 책도 읽어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우리 지우가 어느새 아빠, 아빠 하면서 용성 씨 등에 업혀 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내가 우리 지우한테 좋은 아빠를 만들어줬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모든 게 너무 좋다 싶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사소한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용성 씨가 자기 집안 이야기를 통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부모님 산소라도 한번 같이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요? 명색이 며느린데 시부모님 얼굴은 사진으로라도 한번 뵈야 도리잖아요. 그랬더니 용성 씨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 나는 외동이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 다 옛날 일이야, 여보. 굳이 들춰서 뭐해. 나 그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평소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유독 자기 옛날 이야기만 나오면 굴속으로 숨는 거북이처럼 쏙 들어가 버리니 저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도 그랬어요. 제 쪽 하객은 시장 상인의 식구들의 요양원 동료들까지 와서 북적북적했는데 용성식 쪽은 정말 휑하니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거든요. 그땐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더 따뜻하게 품어줘야지.' 하고 안쓰럽게만 여겼는데 이제 와 곱씹어 보니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우리 용성 씨하고 새아버지 사이였어요. 겉으로만 보면 더없이 좋은 장인사위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뭐랄까, 보통의 장인사위한테서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묘하게 애틋하고 끈끈한 무언가가 흐르더라고요. 새벽이면 두 사람이 방앗간 한 구석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따뜻한 식혜라도 들고 다가가면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 슬그머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면서 딴청을 피우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저는 내가 끼면 안 되는 무슨 사내들끼리의 비밀이라도 있나 싶어 괜히 머쓱해지곤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우리 새아버지가 그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양반이 용성 씨가 들어온 뒤로 부쩍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저녁상에 마주 앉아 용성 씨가 밥 먹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져서는 "아이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하시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그윽하고 애틋한지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친자식보다 저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죠. 저는 자꾸만 고개를 드는 의심을 애써 눌렀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용성 씨도 무슨 말 못할 아픔이 있겠지. 새아버지가 사위를 친아들처럼 아끼시는 게 뭐가 문제야. 좋은 일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렵게 다시 찾은 행복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평온한 그림에 괜한 금을 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마음에 박힌 가시는 도무지 빠질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넉 달쯤 됐을 무렵이었죠. 그럴따라 용성 씨는 거래처로 지방에 내려가고 새아버지도 방앗간 단골 어르신 팔순잔치에 가셔서 집에는 저랑 우리 지우 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귤을 까먹고 있는데 우리 지우가 손에 든 귤을 만지작 만지작 하더니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며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나 이상한 거 봤는데 말해도 돼?"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해 보라고 했죠.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좀 이상해. 우리 있을 때랑 둘이만 있을 때랑 완전 달라." 다르다니? 뭐가 다른데? 지우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랑 나랑 있으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장인어른, 장인어른 그러잖아? 근데 둘이만 있을 때는 아버지 그렇게 말해. 막 아버지, 아버지 해. 나 저번에 물 마시러 나오다가 들었어.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진짜 아버지라 그랬어."
저는 손에 든 귤을 까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애 앞이라 애써 태어난 척 "에이 우리 지우가 잘못 들었겠지." 했더니 지우가 고개를 도리도리 젓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그리고 어제는 내가 방에서 자는 줄 알았나 봐. 문 살짝 열고 봤는데 할아버지가 아빠 손을 두 손으로 막 꼭 붙잡고 '내가 미안하다. 그 긴 세월 동안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는 거야. 아빠도 같이 막 울고. 나 무서워서 도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어." 그리고는 우리 지우가 그 큰 눈에 그렁그렁 물기를 머금고 저를 올려다보며 묻더라고요. "엄마, 할아버지랑 아빠 왜 그래? 둘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 엄마랑 할아버지랑 아빠랑 다 같이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지우가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꾹 누르고 지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딸 아무 일도 아니야. 어른들끼리 무슨 옛날 얘기하다가 마음이 짠해서 그랬나 보지.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워낙 아끼시잖아. 걱정 말고 귤이나 먹어. 응?" 겉으로는 그렇게 웃어 보였지만 제 속은 이미 뒤죽박죽 엉켜버린 뒤였습니다. 장모가 버젓이, 아니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 그건 아니고, 그럼 사위가 둘만 있을 때 장인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람? 게다가 새아버지가 용성 씨 손을 붙잡고 긴 세월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울었다니. 챙겨주긴 뭘 못 챙겨줘? 만난 지 1년도 안 된 사위한테? 생각하면 할수록 그동안 제가 애써 모른 척 눌러왔던 그 모든 어색한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이야기만 나오면 굴속으로 숨던 용성 씨, 제가 다가가면 입을 다물던 두 사람, 사위를 친자식 보듯 하던 새아버지의 그 애틋한 눈빛,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황 씨.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돌아와 옆에서 곤히 잠든 용성 씨의 얼굴을 저는 어둠 속에서 한참이나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내가 알던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다정한 사람이 정말 맞기는 한 걸까?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저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어요. 무슨 사정이 있든 무슨 비밀이 있든 이대로 아닌 척 모르는 척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지우까지 무서워하는 일이 내 집 안에서 내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두 눈 감고 모른 척을 합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용성 씨와 새아버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똑똑히 확인해 보기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았어요. 용성 씨한테 슬쩍 떠보기도 했죠. 자려고 누운 김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아버지랑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새벽마다 두 분이서 도란도란. 보기가 좋긴 한데 딸은 끼워주지도 않고." 그러면 용성 씨는 또 그 특유의 잠깐 굳었다가 풀리는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사는 얘기지 뭐. 별거 없어. 여보 어서 자." 그리고는 슬그머니 등을 돌려눕는 거예요. 새벽 방앗간에 일부러 따뜻한 식혜를 들고 나가 봐도 제가 문을 빠끔 여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어 버리고요. 저는 점점 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 도무지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두 사람 나 몰래 무슨 짓 하는 거예요 하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명색이 새아버지고 명색이 남편인데 무슨 증거 하나 없이 그런 말을 어떻게 입에 올립니까? 그렇게 며칠을 저는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얹고 사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한창 어르신 점심 수발을 들고 있는데 용성 씨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그 사람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요. "여보, 아버님이 방앗간에서 쓰러지셨어."
빨리빨리 병원으로 와." 저는 그 길로 일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아버지가 새벽에 무거운 떡살 자루를 옮기시다가 물개 미끄러져 엉치뼈를 크게 다치신 거였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급별을 한 번 다치면 큰일 난다잖아요. 다행히 수술을 하면 괜찮아진다고는 했지만 워낙 연로하셔서 한동안은 입원을 하셔야 한다더라고요. 수술실 앞에서 발을 둥둥 구르며 기다리는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 그 양반을 의심했던 게 그 순간만큼은 어찌나 죄송하고 후회되던지요. 우리 새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평생 저 하나 잘 키우겠다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만 하신 분인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신 새아버지가 흐릿한 눈으로 저랑 용성 씨를 번갈아 보시더니 힘없이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멀쩡한 사람을 다 불러내서 미안하다. 미안해." 정신없이 응급실에서 하루를 꼬박 보내고 입원 수속을 밟는데 보호자 한 사람은 병실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용성 씨가 그날 밤 병실을 지키기로 하고 저는 새아버지 입원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러 잠깐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갈아입을 환자 보관에 받쳐 입을 속옷이며 세면 도구며 그리고 입원 수속에 필요한 도장이랑 실수보험 증서 같은 것들을 챙기려고요. 우리 지우는 옆집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려놓고요. 오랜만에 혼자 들어선 새아버지 방은 주인을 잃은 방이 다 그렇듯 휑하고 적막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만 사신 양반이라 방 안에는 변변한 살림 하나 없었어요. 낡은 자개장롱 하나, 빛바랜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머리맡에 늘 놓여있던 오래된 라디오 한 대가 전부였죠. 저는 보험 증서랑 도장이 어디 있으려나 싶어 자개장롱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익한엔 차곡차곡 갠 내복이며 손수건뿐이었고 통장이랑 도장은 두 번째 서랍 안경집 옆에 가지런히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보험 증서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 있나 싶어 장롱 맨 아래 칸 두툼한 소미불을 들춰봤어요. 그런데 그 이불밑에 손을 넣는 순간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손끝에 만져지는 거예요. 끄집어내 보니 시뻘겋게 독이 쓴 양철 도시락통이었습니다. 그 옛날 학생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빛바랜 노란 고무줄로 뚜껑이 열리지 않게 칭칭 동여매어 있었고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평생을 숨길 것 하나 없이 사신 양반이 왜 이런 걸 이불 밑 그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셨을까? 안 그래도 며칠째 마음이 뒤숭숭하던 저였으니 그 녹슨 양철통이 어쩐지 예사로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른 물건을 함부로 뒤지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 손은 이미 떨리는 손끝으로 그 노란 고무줄을 풀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 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요.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양철통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뭉치가 사가버린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천으로 만든 작은 복주머니 하나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저는 먼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사진 속에는 한 젊은 남자가 갓 돌이나 됐을까 싶은 어린 사내아이를 품에 꼭 안고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은 거예요. 세월에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가 온통 하얗게 새었을 뿐 그건 분명 우리 새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빛바랜 파란 볼펜 글씨로 그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더군요. 그 이름과 날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그 갓난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제 남편 용성 씨의 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으니까요. 설마, 설마 아니겠지? 무슨 다른 사연이 있겠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끈을 풀어 편지 뭉치 맨 위에 있던 한 장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누렇게 사가 손만 대도 바스러질 것 같은 종이 위에 새아버지 특유의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내 아들 용성에게 오늘도 이 아비는 붙이지도 못할 편지를 또 한 장 쓴다. 너를 그 집에 두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그날 밤 아빠, 아빠하고 목 놓아 울며 매달리던 네 그 작고 따뜻한 손을 이 아비는 30년이 다 되도록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구나. 미안하다. 힘없고 못난 아비라서 그 어린 너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진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서 글씨가 자꾸만 흐려 보였습니다. 눈에서 흐른 눈물이 누런 편지지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내 남편 용성 씨가 우리 새아버지의 친아들이라니? 그럼 새아버지가 평생 나를 친딸처럼 보듬어 키워주신 그 양반이 자기 친아들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을부딸인 나한테 일부러 중매를 서서 결혼을 시켰단 말입니까? 그제야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둘만 있으면 새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른다던 용성 씨. 아들 손을 붙잡고 그 긴 세월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며 울먹이던 새아버지. 자기 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굴속 거북이처럼 쏙 숨어버리던 용성 씨. 새벽마다 둘이서만 도란도란 나누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똑같던 황씨 성까지. 공교로운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편지와 사진을 가슴에 와락 끌어안은 채 그대로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게 배신감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그 빛바랜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긴 30년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저는 제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나를 그렇게나 아끼시던 양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토록 따뜻하던 그 손길이, 그 미소가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걸까?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참을 그렇게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울고 있던 저는 이윽고 젖은 눈을 손등으로 꼭꼭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끙끙 앓으며 짐작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었어요. 가슴에 평생 묻고 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녹슨 양철통을 다시 고무줄로 단단히 동여매 제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어요. 새아버지가 퇴원을 하시면 그날 두 사람을 마주 앉혀 놓기로요. 그래서 이 녹슨 양철통 속에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두 사람의 입으로 직접 똑똑히 듣기로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보름쯤 입원해 계시다 퇴원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정도는 되셨어요. 저는 그동안 그 녹슨 양철통을 가방 깊숙이 넣어둔 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새아버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미음을 끓여다 떠먹여 드리고 물리치료실까지 부축해 모시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꺼내야 하나 밤마다 가슴을 졸였죠. 한 이불을 덮고 누운 용성 씨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몇 번이나 입을 뗐다가 도로 삼켰는지 모릅니다. 퇴원하시고 새아버지 몸이 어느 정도 추슬러졌을 무렵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우리 지우가 학원에 간 틈을 타서 저는 거실에 새아버지와 용성 씨를 나란히 마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그 시뻘겋게 녹슨 양철 도시락통을 꺼내 두 사람 앞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용성 씨는 차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고 새아버지는 그 양철통을 보시더니 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저는 자꾸만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눌러가며 입을 뗐어요. 아버지, 그리고 여보, 이거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사진 속 아기가 누군지, 이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 저 다 봤어요.
그래도 두 사람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제발요. 그리고는 양철통을 열어 그 흑백 사진과 누렇게 사금 편지를 탁자 위에 가만히 펼쳐 놓았습니다. 한참을 숨이 막힐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 빛바랜 사진을 집어드시더니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미숙아, 이 아비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다. 다 못난 아비 탓이야. 그러시고는 30년을 가슴 깊이 묻어두셨던 그 이야기를 한자 한자 피를 토하듯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젊은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었대요. 그런 양반이 어쩌다 읍내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용성 씨 어머니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처가에서는 처음부터 새아버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더라고요. 니꺼지 거지 발석이가 감히 우리 집 문턱을 넘어? 우리 딸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평생 감지덕지 하면서 살아라. 장인이라는 사람이 사위를 대놓고 그렇게 멸시했답니다. 그래도 새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버티셨대요. 곧 떡두꺼비 같은 아들 우리 용성 씨가 태어났고요. 새아버지는 그 어린 핏덩이 하나만 보고 그 모진 서름을 다 견디셨답니다. 그런데 용성 씨가 3살 되던 해 처가에서 더 돈 많고 번듯한 혼처를 물어왔대요. 가난한 사위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치고 딸을 다시 좋은 데로 시집 보내겠다는 속셈이었죠. 저가 식구들은 새아버지를 짐짝 내던지듯 그 집에서 쫓아냈답니다. 그런데 어린 용성이만은 이 아이는 우리 핏줄이라며 기어이 빼앗아갔대요. 새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차마 발이 안 떨어져서 처가마당에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내 아들만은 돌려달라고요. 그런데 그때 처가 장인이라는 사람이 새아버지 멱살을 움켜쥐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내 딸 인생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 그 핏줄까지 내놓으라고? 염치가 없어도 입은 쓰지. 돈도 빽도 힘도 없던 새아버지는 그렇게 자기 핏덩이를 두 눈 뜨고 빼앗긴 채 쫓겨나듯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시절엔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을 상대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들이 어린 용성 씨한테 평생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아비는 돈 몇 푼에 너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간 천하의 쓰레기다. 그래서 용성 씨는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을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모든 걸 잃고 정처 없이 떠들던 새아버지는 작은 방앗간 하나를 차려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사셨대요. 그러다 홀로 저를 키우던 우리 어머니를 만나 재혼을 하신 거였죠. 새아버지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러시더라고요. 미숙아,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꼭 어딘가에서 아비 없이 크고 있을 우리 용성이를 보는 것만 같았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그래서 내가 너를 우리 용성이 대신 아니 내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던 거다. 너한테라도 이 정을 쏟으면 내 죄가 조금이라도 씻길까 싶어서.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새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사람이 받은 정은 꼭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이 사실은 평생 당신 가슴을 짓누르던 그 죄책감 속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걸요. 못 갚은 정에 대한 한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속죄였던 거지요. 그때 줄곧 고개를 들지 못하던 용성 씨가 어깨를 들썩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용성 씨는 외조모와 어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난 게 한 3년쯤 됐다고 했어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 문득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게 맞는지 그것 하나만은 꼭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동사무소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아버지 기록을 찾았어. 한동안은 멀리서 지켜만 봤지. 그런데 그 방앗간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등이 굽도록 일만 하시는 그 늙은 양반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야.
한평생 혼자 저렇게 사셨구나 싶으니까 도저히 그냥 발길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 용성 씨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30년 만에 마주한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날 새아버지가 그 30년 묵은 진실을 다 털어놓으시고 나서야 용성 씨는 비로소 알았대요. 자기 아버지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빼앗겼던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어. 평생 단 한 번도 못 불러본 아버지라는 그 말을 이제라도 매일 곁에서 부르고 싶었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새어머니랑 당신한테 자식이 없다고 하셨다는 거야. 이제 와서 사실은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고 무슨 낯으로 밝히겠어. 그러다가 그만. 용성 씨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자 새아버지가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못난 아비가 또 안 될 짓을 저질렀다. 너는 사별하고 혼자가 됐고 용성이도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쭉 혼자로 있으니 둘이 짝을 맺으면 한 집에서 다 같이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거다.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니 무슨 큰 흉이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내 멋대로 생각을 했다.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이런 몹쓸 짓을 했구나. 우리 용성이는 끝까지 안 된다고 말렸는데 이 아비가 기어이 밀어붙인 거다. 그러니 모든 원망은 다 이 아비한테 돌려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분명히 속았는데 그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붙이지도 못한 편지 한 뭉치에 고스란히 담긴 30년 세월의 무게가 제 가슴을 너무도 무겁게 짓눌러서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결혼식 날 단상 앞에 나란히 서서 그렇게도 서글피 울던 두 부자의 모습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게 30년 만에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로 나란히 설 수 있게 된 그 벅참과 재스러움이 한데 뒤엉킨 눈물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던 거예요. 새아버지는 그 다친 몸을 이끌고 기어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셨고 저는 황급히 그 야윈 어깨를 붙들어 막았습니다. 용성 씨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그저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이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난을 퍼붓자니 그 가여운 30년이 자꾸만 눈에 밟혔고 그렇다고 선뜻 다 괜찮다고 품어주자니 영문도 모른 채 속아온 제 마음이 너무 쓰라렸습니다. 그날 우리 세 사람은 그저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때 그렇게 웃음꽃이 가득하던 우리 집에는 누구도 시 깨트리지 못할 무겁고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새아버지와 용성 씨는 안방에 죄인처럼 틀어박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끼니 때가 되어도 방문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시니 제가 밥상을 차려 방 앞에 놓아두면 그제야 겨우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어줄 수도 없어서 그저 우리 지우 앞에서만 애써 평소처럼 굴었어요. 그런데 애가 어디 바봅니까? 우리 지우가 자꾸만 제 옷자락을 붙잡고 "엄마, 우리 집 왜 이래? 할아버지랑 아빠랑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하고 묻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어요. 이상한 인기척에 잠에서 깬 저는 옆자리가 휑하니 비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용성 씨가 없었어요. 불길한 마음에 황급히 안방문을 열어보니 새아버지도 안 계셨고요. 두 사람의 방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졌어요. 그러다 부엌 식탁위에서 연습장을 찢어 꾹꾹 눌러 쓴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수가, 그리고 여보, 이 못난 아비와 못난 남편이 더는 너희 모녀 앞에 얼굴을 들고 살 염치가 없어 떠난다.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
그래도 너희한테는 가장 나은 일일 것 같구나. 우리 지우 부디 상처받지 않게 잘 키워다오. 그동안 정말 미안했고 또 진심으로 고마웠다. 쪽지를 손에 쥔 순간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순간 제 가슴에 가장 먼저 차오른 건 배신감도 후련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순 없어. 두 사람이 정말로 제 눈앞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제 진짜 속마음이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속고 살았다는 그 쓰라림보다 두 사람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100배, 1000배는 더 크다는 걸요. 평생 저를 친딸처럼 보듬어 키워준 새아버지를, 우리 지우한테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가 되어준 용성 씨를 저는 도저히 이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두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양원의 사정사정에 급히 휴가를 내고 우리 지우는 옆집 아주머니께 맡겼어요. 애한테는 그저 할아버지랑 아빠가 잠깐 멀리 일보러 가셨다고 둘러대고요.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기댈 데라곤 하나 없는 저는 그렇게 혼자서 두 사람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휴대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이 넘어가도록 두 사람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새아버지 고향 친구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방앗간 단골 어르신들, 용성씨 옛 직장 동료들까지 지피는 곳이라면 발이 부르트도록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찾아 헤맨 지 여드렛째 되던 날, 저는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아버지께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제발 저랑 우리 지우 두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침내 새아버지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미숙아 하고 저를 부르는데 저는 그만 전화기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강원도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밤새 차를 몰아 강원도로 내달렸습니다. 새벽 바닷가 밀려드는 그 쓸쓸한 백사장에 두 사람이 초췌하게 야인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두 사람을 향해 달려가 그 야인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여보, 두 번 다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새아버지가 제 품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미숙아,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시는데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그 30년 세월,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단 한순간도요. 아버지가 저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거운 죄책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평생 못 보고 사신 아버지 아들 우리 용성 씨 이제는 마음껏 곁에 두고 사세요. 그거 이제부터 제가 지켜 드릴게요. 용성 씨도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차가운 새벽 바닷가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의 상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그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새아버지는 그 오래된 방앗간을 정리하셨습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평생 못 나눈 아들과의 시간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채우고 싶다면서요. 요즘은 부자가 같이 약수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동네 목욕탕에 나란히 앉아 등도 밀어주신다더라고요. 평생 아들 한 번 못 불러보고 사셨던 그 양반 얼굴에 이제는 그 깊고 깊던 그늘이 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용성 씨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자 우리 지우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예요.
우리 지우는 올해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랍시고 가끔 입을 삐죽이면서도 제 아빠한테는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혀 모릅니다. 그저 할아버지랑 아빠가 유난히 사이좋은 관계인 줄로만 알고 있죠. 우리 가족은 오직 우리 지우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저더러 이상하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해도 어떻게 새아버지의 아들과 한 이불 덮고 부부로 살아가느냐고요. 솔직히 저도 한동안은 그 생각에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던 그 여드레, 그 막막하고 캄캄했던 시간이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저는 더 이상 지나간 일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사람들과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보내는 것, 저에게는 이제 그거면 충분하니까요. 여기까지가 차마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숙님의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 평생 가슴에만 묻어두셨던 그 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용기 내어 들려주셔서 이 친정엄마가 참 고마워요. 미숙 씨, 당신 정말 장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 모진 진실 앞에서도 끝까지 사람의 손을 놓지 않은 그 따뜻한 마음, 이 엄마가 다 압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 오늘 여기 다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들 들으셨나요? 이 친정엄마는요, 그 새아버지라는 양반 생각에 자꾸만 가슴이 먹먹하네요. 빼앗긴 제 친아들 대신 피 한 방울 안 섞인 의붓 딸한테 30년을 쏟아부으면서 평생 못 갚은 그 정을 그렇게라도 갚으며 사신 거잖아요. 세상에는 참 핏줄보다 더 진한 정으로 맺어지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함께 울고 함께 견딘 그 세월이 곧 가족인 거예요. 한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움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고 끙끙 앓는 것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요. 그리고 받은 사랑은 말이에요. 언젠가 꼭 어떤 모양으로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누군가한테 받은 정이 있거든 인색하게 굴지 말고 따뜻하게 갚으면서 살아요. 그게 결국엔 다 내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연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셨던 분들, 멀리 사는 자식이 사무치게 보고픈 분도, 무심한 가족이 서운한 분도, 또 그저 혼자 외로이 하루하루 견디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친정엄마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동안 참 애 많이 쓰고 사셨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거예요. 토닥토닥 이 엄마가 등 두드려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발도장 한 번씩 꼭 찍어주세요. 비슷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은 이 친정엄마한테 살며시 들려주셔도 좋고요. 이 친정엄마가 또 따뜻하고 시원한 사연 한 보따리 싸들고 한 걸음에 달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밤만큼은요.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미루지 마시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 꼭 건네보세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후회 안 남기고 사는 길이더라고요. 오늘도 이 긴 이야기 끝까지 이 친정엄마랑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푹 주무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복, 사랑복, 그리고 재물복까지 듬뿍듬뿍 깃들기를 이 친정엄마가 두 손 모아 정성껏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따뜻한 사연에서 만나요. 늘 행복하세요.